그 눈을 빼버리겠습니다. 발자취조차 없애버리겠습니다. 팔을 끊어버리고 싶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남편에게 내뱉은 것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왕비였습니다. 성종의 눈을 바라보며 직접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성종 13년 8월 16날 조선 왕실에 비밀스러운 명이 내려졌습니다. 왕비 자리에서 쫓겨난 여인에게 사약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27회의 짧은 생이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궁궐 당장 밖 작은 사가에서 홀로 맞이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들의 나이 겨우 6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씨였습니다. 하만 윤씨 가문의 딸로 태어나 성종의 후궁으로 입궁하였습니다. 입궁 초부터 그녀는 남달랐습니다. 온화하고 검소하다는 칭찬이 궁 안에 가득했습니다. 성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세 분 대비마마 모두의 깊은 신뢰를 얻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종 7년 마침내 조선의 국무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해 겨울 아들을 낳았으니 훗날 연산군이 되는 원자였습니다. 왕비로서의 삶이 이제 막 꽃피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후궁들이 성종의 곁을 하나둘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타회가 흔들리던 그 시간 속에서 그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품 안에 독약을 숨겨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주가 담긴 서책을 상자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나무패에 말뚝을 박는 주술을 행하였습니다.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시비들에게는 나중에 족속을 멸하겠다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 사가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온화했던 왕비를 이토록 변하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비극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2년이 지난 후 그녀의 아들이 조선을 피로 물들입니다. 지금부터 패비 윤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종 7년 봄, 조선의 한양에는 새 왕비를 맞이하는 경사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왕비의 이름은 윤씨였습니다. 하만 윤씨 집안의 딸로 태어나 성종의 후궁으로 입궁한 지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21살의 이른 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패비 윤씨 그리고 그 아들 연산군이 남긴 조선 최대의 비극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윤씨가 처음 궁에 발을 들인 것은 성종 4년의 일이었습니다. 18의 나이에 수기로 봉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였으나 그녀의 품행은 남달랐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치장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어른 앞에서는 언제나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태도가 궁 안에 퍼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온화하고 검소하다는 칭찬이 나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소문은 마침내 대비마마들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정의왕후, 안순왕후, 소해왕후 세 분 대비마마 모두가 윤씨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왕실 어른 세 분의 마음을 동시에 얻는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성종의 마음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종은 윤씨를 다른 후궁들과는 달리 각별히 아끼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종 7년 창덕궁 인정전에서 마침내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국모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윤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조선의 10번째 왕이 되는 연산군이었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창덕궁 안에 퍼지던 그날 밤, 윤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가 단단하다고 느꼈을 것이었습니다. 왕비가 되었습니다. 원자를 낳았습니다. 왕실 어른들의 신뢰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성종의 발걸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다른 처소로 향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소용, 정씨였습니다. 수그, 엄씨였습니다. 이름도 낯설었던 후궁들이 하나둘 성종의 곁에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처소에 성종이 찾아오는 일이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열흘이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윤씨는 홀로 처소에 앉아 창 너머 멀어지는 성종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서운함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궁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나인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총애가 곧 왕비의 권위였던 시대였습니다. 총애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왕비비라는 자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윤 씨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온화하다는 칭찬을 듣던 그 여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 역사를 뒤흔들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성종 8년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궁 안에 정체모를 투서 한 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걱종의 후궁 뒤인 권 씨의 처소 앞이었습니다. 처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용, 정 씨와 수기엄 씨가 왕비 윤 씨와 원자모자를 헤아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자들은 언문으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궁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시작되면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투서를 꾸민 것은 후궁들이 아니었습니다. 왕비 윤 씨 자신이었습니다. 어머니 신 씨와 나인, 그리고 여종을 시켜 만들어낸 거짓 고발이었습니다. 성종의 총애가 후궁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비가 직접 꾸민 이름이 밝혀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데뷔마마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왕비를 향한 신뢰가 그 순간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충격적인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왕비의 상자 속에서 서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비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신불수로 만드는 방법도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한 사책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비상이 나왔습니다. 삼산화 비소였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독약 중 하나였습니다. 왕비는 그것을 곶감에 묻혀가지고 다녔습니다. 때로는 가슴 안에 품었습니다. 때로는 상자에 감추었습니다. 데뷔마마께서 이 사실을 성종에게 아뢰었습니다. 비단 시기하는 자를 제거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전하께도 해가 될 것이옵니다. 그 말이 성종의 가슴을 서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왕비가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나무패에 말뚝을 박는 주술이 발견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저주였습니다. 시비들에게도 무서운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게 죄를 줄 수 없으나 장차는 족속을 멸할 것이다. 그 말이 궁 안나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왕비를 두려워하는 시선이 처소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종이 왕비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 실록은 자세히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성종의 얼굴에 자국이 남았습니다. 손톱 자국이었습니다. 왕비가 왕의 얼굴에 손톱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데뷔마마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성종 8년 자성대왕 대비 정의왕후께서 마침내 명을 내렸습니다. 중전 폐위를 논하라 하였습니다. 대신들이 소집되었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은 대부분 반대하였습니다. 원자의 어머니를 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대에 힘입어 왕비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통해는 더 멀어졌습니다. 성종의 발걸음은 이제 왕비의 처소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종 10년 6월 초 이틀 새벽이었습니다. 창덕궁 선정전에 불이 켜졌습니다. 영의정 정창손을 비롯한 대신들이 급히 불려 들어왔습니다. 새벽빛도 채 오르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성종이 대신들 앞에 섰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중궁의 실덕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뒷날 큰일이 있을 것이요. 성종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원자의 어머니를 폐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종의 뜻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북송의 인종이 왕비 곽씨를 패출한 고사를 인용하였습니다. 왕비를 폐하는 것이 선례 없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결국 그날 교지가 내려졌습니다. 왕비 윤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하였습니다. 조선의 국무가 하루아침에 서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윤씨는 그날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마에 올랐습니다. 창덕궁의 높은 담장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나인들의 배웅도 없었습니다. 성종의 전별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였습니다. 원자는 아직 3살이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어미가 떠난 줄도 모르고 처소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윤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가는 한양 도성 안에 있었습니다. 궁궐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는 세상의 끝만큼이나 멀었습니다. 궁 안에서는 국모였습니다. 나인들이 시중을 들었습니다. 왕의 총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인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숨어 살아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어머니 신씨가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아들이 그리웠습니다. 3살배기 그 아이의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곁에 있어줄까요? 어미를 찾지는 않을까요? 윤씨는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편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소식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닿을 수 없는 것이 이토록 잔인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배출된 후에도 윤씨는 뉘우치지 않았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하지만 실록은 왕의 기록입니다. 패한 자의 속마음까지는 담지 못했습니다. 사가의 작은 방 안에서 윤씨가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성종 10년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궁궐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성종은 윤씨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종 13년이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성종은 대신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정오에 뜨거운 햇살이 선정전 마당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성종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원자가 장성하는 것을 보고 앞뒤에서 떠드는 자가 많다 하였습니다. 윤씨가 살아있는 한 훗날의 화를 막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외신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약이 준비되었습니다. 그 사약이 향하는 곳은 한양 보성 안 작은 사가였습니다. 윤씨가 홀로 앉아 아들을 그리워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성종 13년 8월 13날이었습니다. 한양의 여름 끝자락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아직 가시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사가의 문 앞에 낯선 행렬이 멈추었습니다. 왕명을 받은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그릇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약이었습니다. 윤씨는 그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사가로 쫓겨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 3년 동안 어떤 날은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날은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씨의 나이 27살이었습니다. 어머니 신씨가 무너졌습니다. 딸의 손을 붙잡고 통곡하였습니다. 제발 살려달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왕명이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들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윤씨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풀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후회였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보고 싶은 얼굴이었을까요? 아들이었습니다. 6살 원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한 번도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패출되던 그날, 아이는 처소에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미가 떠난 줄도 모르고 자라고 있을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미의 죽음이 어떻게 전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전해지기는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사약 그릇이 윤씨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윤씨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지막 말로 전해집니다. 아들에게 전해달라 하였습니다. 다만 그것만을 청하였습니다. 관리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명은 사약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청을 들어줄 권한이 없었습니다. 윤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사약을 받은 윤 씨가 흰 명주 치마 위에 피를 뱉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접어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전해달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역사는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실록에는 남아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500년 넘게 전해져 내려온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엄이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27회의 삶이었습니다. 왕비로 산 것은 고작 6년이었습니다. 자가에서 홀로 버틴 것은 3년이었습니다. 그 짧은 생이 8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조용히 꺼졌습니다. 어머니 신 씨의 통곡 소리만이 사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궁궐은 멀리서 조용했습니다. 성종은 그날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원자는 아직 6살이었습니다. 어미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잘 알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미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사약을 명했는지,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날 8월의 일들을 그 아이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그 아이가 알게 되는 날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미가 사약을 받던 그날 6살이었던 아이가 자랐습니다. 궁궐 안에서 아무도 어미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성종은 함구하였습니다. 대비마마들도 침묵하였습니다. 나인들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아이는 어미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말만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떻게 떠났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 떠났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성종 25년 겨울이었습니다. 성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는 원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연산군이었습니다. 어미를 잃은 그 아이가 조선의 10번째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즉위 초 연산군은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국정을 살폈습니다.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어딘가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미의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조차 희미한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 10년이 되었습니다. 그해 봄, 연산군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사약이었습니다. 아버지 성종이 직접 명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미의 죽음에 관여한 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나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연산군이 어미의 피 묻은 치마를 받아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두르고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대전 안에 한참 동안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 눈물이 마르고 나서 연산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갑자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 10년 봄이었습니다. 어미의 폐출과 사사에 관여한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의금부가 움직였습니다. 포도청이 움직였습니다. 조선 조정이 뒤집혔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한명회였습니다. 어미의 폐위를 결정하던 그날, 선정전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미 죽어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무덤을 팔아 명했습니다. 시신을 꺼내 목을 치는 부관참시를 명했습니다. 죽은 자에게도 벌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더 혹독했습니다. 사약을 들고 사가로 향했던 이세좌가 잡혔습니다. 처형되었습니다. 성종의 후궁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도 잡혀왔습니다. 어미가 그토록 원망하였던 바로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두 여인은 끝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몸을 떨었습니다. 연산군의 분노가 어디서 멈출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수대비 앞에 섰습니다. 소해 왕후였습니다. 어미의 폐출을 강하게 주장하였던 대비마마였습니다. 연산군은 그 앞에서 폭발하였습니다. 야사는 연산군이 대비마마에게 머리를 들이받았다고 전합니다. 그 추격으로 인수대비가 며칠 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실록은 이 장면을
직접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수대비가 그해 세상을 떠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미를 잃은 아들의 한이 그토록 깊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연산군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갑자사화가 있은 지 2년 후였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친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미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폐위였습니다. 강화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해 겨울, 연산군은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미가 죽은 지 24해 만의 일이었습니다. 어미를 그리워하며 시작된 복수가 결국 자신의 몰락으로 끝났습니다. 패비윤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남긴 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화하고 검소하다는 칭찬을 들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잃고 고립 속에서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들의 한이 조선을 흔들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고립시키고 내모는 일이 얼마나 오랜 상처를 남기는지를 패비윤 씨의 생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7회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이 남긴 파장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